지난 19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 경정 예산안에는 빚더미에 눌린 개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7년 이상 연체한 5천만 원 이하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으로 빚 갚을 돈이 아예 없거나 월 소득이 약 143만 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장기 연체 채권의 시세가 원금의 5%라는 점을 고려해 8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천억 원은 정부 예산으로, 나머지 4천억 원은 은행 등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말이 협의일 뿐 실상은 은행들 팔 비틀어 돈 내놓으라는 관치 기부입니다.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 은행들이 정부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관치 기부는 새 정부가 처음은 아닙니다. 전임 윤석열, 문재인 정부도 소상공인 부채 탕감과 대출이자 감면을 위해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은행들의 상생금융이라는 미명하에 수조 원을 내놓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관치기부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쪼개기, 중복상장처럼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행별로 수천억 원씩 기금을 출연하면 그만큼 주주들의 몫인 이익이 줄어들고 배당 등 주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여력도 줄어듭니다.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것이 회사의 장기적 생존과 성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주주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요청으로 큰 돈을 내놨다가 주주로부터 왜 주가가 떨어지는 결정을 했느냐는 항의를 받으면 할 말이 없게 된다며 상법 개정 후 만약 주주 고발이 있다면 형사처벌까지 각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막대한 원금 손실이 발생한 홍콩 H지수 ELS 사태 때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대해 고객 손실의 30에서 65%를 자율 배상하라고 권고하자 사회이사들이 주주들의 배임 소송을 우려해 주저한 일이 있었습니다.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상법 개정은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하지만 기업엔 주주 말고도 정부, 고객, 종업원, 협력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주주 가치에만 초점을 맞춘 상법 개정안이 오히려 정부 정책과 충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한 검증에 나서자 정부 여당이 국힘을 상대로 역공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나온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라는 성경 문구를 인용하면서 국민의힘은 선을 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저들은 벌써 김민석 흔들기로 이재명 정부를 쓰러뜨리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5년 전 마이너스 5억 8천만 원이던 김 후보자의 재산은 현재 2억 1,500만 원으로 8억 원 늘었지만 공개된 수입 내용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청문회에서 해명이 필요하고 그 뒤 국민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민주당은 너희는 깨끗하냐? 정권 흔들기라면서 엉뚱한 역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 청문회를 하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김 후보자 문제를 거론한 국힘 비대위원장에게 당신은 털면 안 나올 것 같으냐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의혹을 검증하고 있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대해선 그의 재산은 물론 20대 아들의 재산 문제까지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주의원 부친의 검사 경력까지 비난하고 있습니다. 인사 검증을 받는 사람들이 검증하는 청문위원을 검증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총리 후보자입니까? 민주당은 검찰이 김 후보자 재산 관련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자 검찰의 최후 난동이라고 했습니다. 고발 사건에서 배당은 기계적 절차이며 오히려 이를 하지 않으면 그게 직무유기입니다. 이제 검찰 인사권까지 쥔 집권당이 마치
검찰로부터 탄압을 받는 약자처럼 행세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력에 더해 입법부에서 20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입법도, 인사도, 예산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역대 최강 권력입니다. 친명일색이라서 내부 견제도 없습니다. 이런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약점이 조금만 드러나면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맹비난하며 달려듭니다. 야당일 때는 야당이어서 그렇다고 해도 이제 막강한 집권당이 된 만큼 보다 성숙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재산 형성 과정 의혹에 대해 축의금, 조의금, 출판 기념회와 장모로부터 받은 생활비를 모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최근 5년간 국회의원 세비 수입과 기타 소득으로 5억 4,584만 원을 벌었는데 추징금, 생활비, 교회 헌금, 아들 유학비 등으로 13억여 원을 썼습니다. 그 차액 8억 원에 대한 해명이었습니다. 증빙 자료는 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자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이 제기된 것은 열흘도 넘었습니다. 김 후보자와 여권은 청문회에서 소명할 것이라는 답변을 계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수입원의 대략적 액수만 구두로 밝혔습니다. 처음엔 정확한 액수도 밝히지 않았던 김 후보자는 의원들의 질의가 거듭되자 조의금으로 1억 6천만 원을 받았고 두 차례 출판 기념회로 2억 5천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처가로부터 받았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세비 외 수입은 가족 행사와 출판 기념회 등을 통해 발생한 것이라며 사회적 통념을 넘지 않았으며 불법 자금은 결코 없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증언에 대한 검증 없이 김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삶에 존경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3년 전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 민주당은 총 1,090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도 너무나 다른 태도입니다. 총리 후보자를 검증하는 의원을 검증한다며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도 제기된 의혹에 해명하는 대신 상대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이 정부는 앞으로 출처 불명 돈에 대한 조사는 어떤 명분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등 여권은 국회 의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김 후보자가 총리가 되는 데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시선은 무겁게 느꼈으면 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재산 관련 해명을 하며 두 차례 출판 기념회를 통해 2억 5천만 원 가량의 수익을 얻었다고 밝히자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판 기념회는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의정 성과를 알리고 정치 신인은 자기 이름과 소신을 밝힐 기회라고 하지만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 통로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현행법상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으니 출판 기념회 수익은 모금 한도나 내역 공개 의무가 없고 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참석자 대부분이 책값보다 많은 금액을 내놓습니다. 의원 소속 상임위의 이해관계자들은 수백만 원을 내고 책 한 권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법 로비 창구, 뇌물 모금회란 말까지 나옵니다. 어떤 의원은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을 때 집에서 현금 3억 원이 나오자 출판 기념회에서 받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의원은 청문회에서 출판 기념회 수익으로 전세금 갚고 생활비도 썼다고 했습니다.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까지 설치하고 출판 기념회 돈을 받은 의원도 있었습니다. 출판 기념회 제도 개선 시도는 여러 번 있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들이 통과시켜줄 리가 없었습니다. 의원들은 연간 1억 5천만 원 한도인 후원금으론 의정 활동이 어려워 출판 기념회 개최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비 1억 5,600만 원에 후원금을 합치면 1년에 3억 원 넘는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후원금 1억 5천만 원이 추가됩니다. 선거에 드는 돈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내주고 정당 운영도 나라에서 책임집니다. 그런데도 돈이 더 필요하다면 정치가 아니라 돈 버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야는 평소 원수처럼 싸우다가도 의원 특권과
돈을 지키는 데는 뭉칩니다. 김 후보자는 출판 기념회 수입, 지출 공개를 거부하면서 자신이 공개하면 다른 의원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출판 기념회 자체를 불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한다면 깊이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법안 개정은 민주당이 추진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해 놓은 법안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에 앞장선다면 국민의 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서북 도서를 지키는 해병대가 지난 25일 K9 자주포 등으로 200여 발을 발사하는 해상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해병대는 앞으로도 영토 주권을 수호하고 임무 수행 태세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은 문재인 정부 때 9.19 군사 합의가 작년에 효력 정지된 이후 분기별로 실사격 훈련을 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전방의 실사격 훈련이 일방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없지 않았으나 예정대로 시행됐습니다. 9.19 합의 복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최근에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와 대북 전단 단속은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남북 간에 불필요한 긴장 관계를 조성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성기 중단과 군 훈련 중단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복잡하고 위험한 장비를 다루는 군은 훈련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죽은 조직이 됩니다. 북한 도발 여부와 상관없이 군은 언제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미군이 그렇게 합니다. 군이 항상 훈련하고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만큼 강력한 도발 억제가 없습니다. 이미 북한은 군사 합의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합의 이후 해안포 포문을 3,400회 이상 개방했고 실사격 훈련도 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고 탄도미사일 발사는 거의 매달 계속됐습니다. 반면 우리 군은 9.19 군사 합의라는 족쇄에 묶였습니다. 해병대는 이 합의 때문에 연평도, 백령도에 있는 K9 자주포를 육지로 이동시켜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비용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둔 지역, 지형과 다른 곳에서 하는 훈련은 훈련이라고 하기 힘듭니다. 서북도서 방위 능력이 저하된 것입니다. 정부는 작년 6월에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군사 합의 효력을 정지시켰고 이에 따라 전방 사격 훈련과 야외 기동 훈련을 정상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평화가 밥이고 경제라면서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평화는 일방적 선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억지력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남북관계 개선 역시 일방적 선의가 아니라 냉엄한 현실 인식 아래 추진돼야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26일 드론으로 해군 기지와 미국 항공모함 등을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2명이 구속됐고 주범에게는 일반 이적죄를 적용했습니다. 중국과 관계를 중시한다고 이런 안보 위협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에 이어 이번 해상사격 훈련이 예정대로 실시됐습니다.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정치가 안보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